반갑습니다. 김정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라 말의 어떤 상황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한자인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요런 글자가 보입니다. 자, 치원이라고 보이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역시 치원이라고 하는 게 뭐 도달할 치자에 멀 원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뜻 탁 한 사람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이 치원은 채치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치원이라고 봤을 때요. 스스로 자자가 있고, 네, 서쪽 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대하다라고 할 때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당입니다. 자, 그러면 사대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을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채치원이 스스로 서쪽에서 당을 숨겼다. 뭐 이렇게 얘기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쪽에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라기보다는 아니면 스스로를 굳이 네, 해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쪽에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자는요, 스스로이거나 또는 서쪽으로부터 이 둘 다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채치원이 서쪽에서 당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자를 본다면 동쪽이 있고 돌아올 귀자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고국이죠. 그렇다면 서쪽에서 당을 섬기다가 동쪽 고국으로 돌아왔다. 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한자는 없죠. 돌아올 귀자도 우리가 조금 네,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낯선 한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두 개자가 있고요. 요 한자는 아마 저하고는 좀 처음 보는 한자로 생각이 드는데 만날 조입니다. 만나다. 자, 그렇다면 만나다. 자, 무엇을 만났나요? 어려울 난자에 어지러울 난자에 세상 세자니까 이거는 난세죠. 그래서 그냥 난세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치우면서 또 해석을 해볼까요? 자, 채치원이 스스로 또는 서쪽에서 당을 섬겼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왔다. 고국. 그래서 동쪽 고국으로 돌아왔고요. 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모두라고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모두 난세를 만났다는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문장을 좀 다듬어서 계속해서 난세를 만났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한자를 보면요. 이어지는 한자를 보면 먼저 여기에서 둔자가 보이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둔하다 할 때 이 둔자를 쓰죠. 예, 그 주둔하다의 둔자를 쓸 때에는 이제 진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진을 치다 아니면 걷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어렵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울 준으로 도금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진을 치다라는 의미도 될 거로 보이지만 뒤에 보면은 이 글자 또 준입니다. 자, 이게 이제 머뭇거릴 준자가 됩니다. 머뭇거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둔, 준 이런 도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요즘에는 잘 쓰질 않는데요.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그냥 병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리고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식으로 병신이라는 용어를 썼죠.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리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용어들을 쓰긴 하는데 이 세 번째 글자가 이제 어떤 글자냐 하면 건이라는 글자입니다. 건. 요거는 이제 절뚝발이 건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우,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면서 절뚝발이라는 용어도 거의 쓰지를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자도 어렵고 의미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절뚝거리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한자를 한번 보신다면 굉장히 독특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둔자에 준자에 건자에 이을 연자인데요. 요런 한자가 나오게 되면은 약간 네,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첫 번째가 진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렵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머뭇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절뚝거리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뭔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직까지 어렵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절뚝거리는 느낌. 근데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한자 자체가 현재 우리가 조금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 한자 속에서도 뭔가 그렇죠. 문장 속에서 느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자, 위에서 채치원이 당나를 섬기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난세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난세를 만났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뭔가 우리나라 신라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한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걸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혼란한 세상을 만나서 발이 묶이고, 이 정도로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발이 묶인다는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자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게 두 번째가 어려울 준자고 절뚝거릴 건이라는 글자라고 일단 한번 도금과 해석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 파악은 각자의 문장 속에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뒤에 문장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일 동자죠.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조금 잘 쓰지 않는 건데요. 첩이라는 겁니다.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득 얻었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여기 또 특이한 글자인데요. 구자입니다. 무슨 뜻을 가진 구자냐 하면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 잘 보시면 뭔가 난세를 만나가지고요. 행보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저는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머뭇거리고 어렵고 쩔뚝거리는 거니까 행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뭔가 허물을 만나는 상황입니다. 문득 허물을 얻게 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인지 감이 오시나요? 사실 이제 이 채치원이라는 사람을 한번 다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채치원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거의 강압적인 권유로 인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그 나이가 보통 한 9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실제로 이제 빈공과에서 거의 수석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잘 자란 친구죠. 제가 이제 수업 중에는 농담 삼아 저를 9살 때 그렇게 미국이나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난 아마 공부를 안 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채치원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면서 늘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조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조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뭔가 정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육두품이었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신라 초기나 중대보다는 덜 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골품제라는 것이 자신의 진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잘 안 되게 돼요. 특히나 이제 사회개혁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난세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보 자체가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 끊임없이 허물을 만나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요, 마음 아파합니다. 이게 상자가 이제 다치다 이런 게 있지만, 다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자가 있는데 이 우자는 위에 있는 조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문장 속에 하나의 페이지 속에 만나다, 만나다, 만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마 싫었다고 봐야죠. 조금 더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도 만나다는 거 외에 뭐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역시 저희 문학적인 실력은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날 조자, 만날 우자라고 보시면서 형광펜을 쥐우면서 한번 간단하게 더 의미 파악해 볼까요? 난세를 만나서 행보가 쉽지 않고 늘 허물을 얻게 되는 일이 있어서요. 스스로 위로를 하고 마음 아파했다
아, 때를 못 만났구나. 여기에서 부르라고 하는 것은 만나지 못했으니까 뭔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네, 스스로 아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어떤 한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네, 무자에 다시 복자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선비사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또 일사, 그 다음 내가 어떤 관리를 맡고 있을 때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갈 진자의 네, 뜻 의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없었다 무엇을요 다시는 그리고 사진이라고 해서 이거는 관직에 나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뭔가 끊임없이 일이 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처지가 육두품으로 인해서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두 번 다시 관직에 나가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쓰고 있죠. 이제 소요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소자도 건일 소자이고 요자도 거닐다라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자가 놓을 방자이거나 막을 방자이거나 이렇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해방 할 때도 이 방자를 쓰죠. 그래서 요거는 뭔가 소요, 자방 이렇게 하면 느낌이 스스로 아주 자유롭게 거닐고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맥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중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뭔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네, 관직에 두 번 다시 무복 사진의라 나가지 않을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소요 그냥 거닐고 다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조용히 소요하면서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줬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그리고 있느냐 하면 산림지하. 이거는 뭐 어려운 한자가 없죠. 산림지하 그리고 강해 지빈이라. 자, 요 글자만 조금 이제 새롭게 보는 글자네요. 이 빈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네, 물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 지빈이면은 강과 바닷가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한자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석이 되고 있죠. 역시 한번 치우면서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최치원은 고국에 돌아와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였고 그래서 네, 여기에서는 다섯 글자가 관직에 나가지 않기로 하였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네, 자유롭게 소요하면서 산림 아래에서 그리고 강가에서 이렇게 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가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영자가 또 보이네요. 자, 영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우리가 경영하다 할 때도 이 영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과 관련해서도 이걸 쓰기도 하죠. 진영 뭐 이렇게 할 때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뒤에 글자를 일단 보시면 대인데요. 이 뭐 대라고 하는 것도 보통 이제 누각이 될 건데 자, 뒤에 독특하게 또 사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이는 정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대사. 자, 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각이나 정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누각을 그리고 정자를 경영한다. 조금 해석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즉 정자를 짓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는 나무 심을 시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그때 쓰는 용어가 이 식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뒤에 한자가 쉽네요. 그죠? 소나무 송자에 대나무 죽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뭔가 자기는 관직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서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산림 아래나 그 다음에 강가나 바닷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자를 짓고 그 다음에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한자, 요런 한자 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이제 베개라는 의미입니다. 베개 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개,
자, 베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적서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 식으로 용어를 바꾼다면 앞뒤 바꾸면 되죠. 서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네, 사자가 역사 사자로 우리가 보통 알고는 있지만 이게 읽을 사자로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는 네, 읽을 사자로 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해석이 되기도 되겠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적서사라고 해서 그렇네요. 여기가 베개가 있으니까 아하 느낌 오시나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네, 서계론이나 동계론이나 부세물 베개 삼아 이렇게 눕기도 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적서사를 하나의 네, 단어로 보시고서 그냥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이 팍팍 오시죠? 정자를 짓고 책을 베개 삼아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글자가 이거는 뭐 휘파람이나 소리내다 이런 거에 소가 되겠고 엎조릴 영이 되겠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월이 있습니다. 느낌이 딱 오죠. 우리들 마음 같기도 할까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그냥 음풍농월이나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책을 베개 삼아서 잠깐 엎드려 있고 싶기도 하죠.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는 어떤 게 조금 어려웠나요? 여기에서 조금 깨끗하게 하고 나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금 이 마지막 줄에 있는 것 중에서 한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 줄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영자가 있고요. 대대자에 그 다음에 정자, 사자 오늘날 잘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무 심을 식 그리고 송주 그 다음에 베개 침자입니다. 그리고 적, 서, 사 요거는 뭐 서적으로 그대로 다 통합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영, 풍월이라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풍월을 엎조리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건데요. 전체적으로 요거는 한번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채치원이 네, 서쪽에서 당을 섬기다가 동쪽으로 네, 고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아까 이제 모두가 좀 해석이 그러니까 계속해서요. 만났습니다. 난세를. 그래서 난세를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그 다음에 둔준 건연이라 뭔가 네, 걸음도 잘 안 되고 행동이 제어당하는 걸 의미한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라고 그랬죠. 문득 첩자고요. 그래서 난세를 만나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지금 어역하고 있습니다. 걷는 게 어렵고 절뚝발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허물을 계속 뒤집어 쓰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위로를 한다. 여기서는 다친다기보다는 위로를 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루, 때를 만나지 못한 것. 이 우자도 네, 만난다는 의미였으니까 전체적인 해석은 네,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네, 스스로 위로했고요. 네, 그러면서 네, 다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관직에 나가는 뜻을 안 가지기로 했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소유하면서 살림 아래 그리고 강해지빈, 빈은 물가 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와 바닷가에서 소유하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영대사. 그래서 정자를 짓고 송죽을 심으면서 적서사, 책을 베개에 삼아서 그 다음에 소영, 풍월을 엎조리는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좋은 모습 같기도 하지만 속을 알고 보면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우리도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요. 또 교사를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뭔가 자신은 뜻을 가졌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때 그래 뭐 세상은 그런 거지 하면서 약간 한 발짝 물러나오면서 자연을 벗어나. 또 특히 역사 선생들은 이런 힘든 시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답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벗삼아 돌아다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한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한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최후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죠? 최후. 요거는 해석을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띠 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막에서 큰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띠를 이루어서 쭉 지나가는 상인들을 대상이라고 부르죠. 자, 이게 이제 띠 대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족 가자, 집 가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이제 그냥 가족하고 대를 하나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물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가야산 해인사가 나옵니다. 느낌 오시나요? 네, 결국은 누굽니까? 최치원은 현실 자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과 함께 대가 가족을 거느리고요. 숨어버렸습니다. 어디로? 오늘날의 가야산 해인사로. 그래서 이 해인사에서 또 최치원은 글을 남기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석이 가능할 건데요. 이제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것이 최후, 대가, 그리고 가야산, 그리고 해인사 이렇게 됐는데요. 한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여자가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함께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형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독특한 한자가 또 나오는데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제 부도라고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도라고 하는 것은 도금상 이제 그림 도자를 쓴 것 같고요. 의미 자체는 승려가 죽고 나면은 이제 그 뼈, 화장을 해서 나오는 그 뼈를 우리는 이제 살이라고 하죠. 그 사리를 어떻게 됩니까? 석탑에다가 넣어두는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푸도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 푸도를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승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머니 그리고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승려라는 뜻입니다. 부도는 승려, 현준 그리고 그 누구까지 정현사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 가족이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죠? 어머니와 그리고 승려가 된 형과 그리고 정연사까지 다 해인사로 들어갔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끝에 보시면 매절 결자에 할위자에 도우도 뭐 길도자에 버두자 이렇게 뜯어서 해석하면 뭔가 느낌이 안 와요. 그죠? 그냥 도우라고 해야 뭔가가 좀 더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생기고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우를 맺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광펜을 지우면서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볼까요? 자, 최후는 가족들이 모두 가야산 해인사로 은둔 숨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형은 승려가 되었는데 승려가 된 현준 형과 그리고 정현사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도를 맺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자에서 세 글자가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거는 루 아닙니다. 처입니다. 처. 처가 아니라 그렇죠. 앞에 계집여자가 붙으면 아내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금이 서가 됩니다. 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깃들다, 그 다음에 거처하다. 자, 그런 한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지라는 도금을 하게 되는데요. 늦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다, 늦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요거는 언이라는 도금으로 읽게 되는데요. 쓰러지다, 이런 의미도 있고 휴식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금으로만 놓고 본다면 서, 지, 언이라는 도금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도금은 서, 그리고 지, 그 다음에
언이라는 도금이고 서자는 깃들다, 그 다음에 거처하다 이런 글자고요. 지자는 늦다, 그리고 더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언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다, 그리고 휴식하다 이런 뜻인데요. 제일 끝에 우르를 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느낌이 조금 필요합니다. 거처를 하는데요. 느리고 그 다음에 휴식하면서 우르르면서 거처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좀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을 해석본을 보면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조용히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굉장히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네, 서자는 거처하다, 깃들다, 그리고 느릴 지자고요. 그 다음에 휴식할 언어로 보는 게 맞겠고, 우르를 앙입니다. 그래서 뭔가 천천히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끝에 네 글자가 결론인데요.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자, 종국 끝냈다, 늙어서. 이건 어조사 언자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해인사에 가서 그렇게 늙어서 죽었다 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는 한자 이거는 좀 따라온 것이고요. 자, 최후에는 가족과 함께 숨었습니다. 가야산 해인사에 숨었고요.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형, 그죠? 그리고 형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부도, 승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현준입니다. 그리고 급, 정연사. 그래서 어머니와 승려가 된 형과 정연사와 함께 해인사로 들어갔고요. 그들과 함께 도우를 맺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래저래 생활을 하다가, 저는 이래저래 생활을 하다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늙어 죽었다. 이게 최치원의 모습입니다. 어떠신가요? 최치원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에서는 꽤나 인정을 받았던 능력 있는 인물이었는데, 고구로 돌아와서는 진성여왕 때 상소나 개혁책을 올리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육두품이었고, 그런 육두품의 삶 속에서요, 현실에 지치고요, 따라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해인사로 들어가서 일생을 조용히 마무리했다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 글이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도 이런 게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처지가 내가 뭔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걸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낙심하고 힘든 세월을 보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최치원의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료는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신라 말의 육두품, 그들의 생활을 우리는 한번 지켜봤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들 힘내시고 공부하다가 지칠 때에는 이런 채치원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다음 사료는 이 신라 말의 육두품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세력이었던 호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이었습니다.